오늘은 저희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30명대 일단 4월 연속 유지하고 있는데 앞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제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서요. 걱정되는 측면이 곳곳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봉구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성심 데이케어 센터. 여기서 이제 2명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 최근에도 계속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게 처음에 이제 음성에 나왔다가 나중에 그 양성이 되는 경우가 뭐 있어서 이 경우도 지금 그런 경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음성으로 판정을 받고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음성으로 판정이 되더라도 바이러스가 처음에 감염될 당시에 적으면요. 예. 이게 수치가 적어서 음성으로 나오는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자가격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혹시 음성으로 나왔더라도 나중에 양성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도 자가격리 하다가 증상이 더 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증상 상태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이 나왔고 또 지나다 보니까 자가격리 하다가 증상이 나오니까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거기서 양성이 나왔거든요. 그 말은 바이러스가 처음에는 조금 있다가 점점 좀 증식하는 거잖아요. 몸속에 들어와서. 네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성으로 처음 판정받았다고 해서 그게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음성으로 판정되더라도 이 밀접 접촉자 같은 경우에는 2주간 자가격리를 반드시 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자가격리 하는 동안에 확산이 돼서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더 많아져서 양성으로 판정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바이러스가 전파될 때 전파받는 사람, 즉 감염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몸 상태나 건강 상태가 얼마나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안심할 수 없다는 점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 예. 아마도 처음 감염됐을 때는 바이러스가 조금 있어서 검출이 안 됐을 것이고 집에서 자가격리 하는 동안 그게 이제 확산되면서 바이러스 양이 늘어났고 그래서 두 번째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도봉구 성심데이케어 센터 역시 노인 요양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령층의 이 확진자 급증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아무래도 우려가 더 되는 건 이 고령층 같은 경우는 다른 연령층보다 그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 방문 판매 업체 리치웨이에서 첫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분은 이제 기존에는 기저질환이 없던 분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단순히 고령이라는 점이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지금 최진봉 교수님이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거의 같은 경우예요. 30일 날 리치웨이에서 감염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일단 3일 날 전수검사할 때는 음성이었거든요. 그런데 7일 날 증상이 나타났어요. 그랬는데 실제로 양성을 받은 건 12일이거든요. 그리고 사망하신 거는 15일 날 사망하셨어요. 예. 확진된 날짜로부터 보면 사흘 만에 사망하신 것이지만 실제로 감염된 후에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있었고 이 증상이 나타났으면 바로 진단검사를 했는 게 좀 맞는데 좀 이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즉 치료 시기만 빨리 잡으면은 안 돌아가실 수도 있었을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결국은 80대의 사망률이라는 것이 26%에 이르고 감염이 되었을 때 고령층의 경우는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염증 반응이 심각하게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폐렴으로 사망하셨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발적인 이 증상들에 의해서 염증 반응들에 의해서 심혈관계 질환들에 의해서 사망하시지 않았나 하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 결국은 코로나19에 감염되어서 사망하시는 인과관계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그 기간으로 보면 이게 좀 갑작스럽다는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에 보면 뭐 폐렴이나 일정 부분 그 취약계층, 그러니까 그 어떤 위험한 연령대에 속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병증이 나타날 수도 있었다는 가능성 저희도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도 좀 어려운 게 날짜가 너무 짧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일단 증상이 나타난 것이 6월 7일이고 대구 경북 지방에서도 보시다시피 그 갑자기 사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바이러스의 특징이고요. 특히 노인 연령층에 있어서는 증상이 굉장히 빨리 악화되고 호흡곤란이 돼서 바로 사망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분은 실제로 12일 날 확진이 되었고 입원이 되었기 때문에 초기에 잘 처리가 되었을 것으로 보고 산소호흡기 뭐 어디까지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폐렴으로 이렇게 빨리 사망하시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이분은 좀 다른 경우가 아닌가, 좀 치료 시기가 늦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뭐 듭니다.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에도 고령층의 경우에는 이렇게 위험하다라는 메시지를 충분히 저희가 일단 가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일산병원 격리병동 여기서는 지금 간호사 확진을 받아서 일단 비상에 걸렸습니다. 여기 지금 전수조사 했다고는 하는데 43명 모두 음성 판정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확진자 치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확진자로부터 혹시나 옮겨왔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만 어떻게 일단 전망하세요?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이 격리 병동이라는 것도 중증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병동에서 감염이 됐다는 것을 보면은 결국은 방호복을 계속 입고 있었을 텐데 예. 이 오염된 이 방호복을 벗는 과정에서 감염이 되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고요. 또 다른 가능성은 지역사회에서도 실제로 우리 서울 경기권에서 보면은 이 서쪽이 상당히 많이 감염이 되어 있어서 지역사회 감염도 사실은 이게 뭐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가능성으로 보면은 원내에서 감염되었을 확률은 높지만 실제 동선으로 보면 격리병동 이외에는 동선이 없다고 하니까 네. 또 접촉한 모든 의료진들이 다 현재로서는 음성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더 이상 확산될 가능성은 적어 보이긴 하지만 지금 감염 시기로 봐서는 또 다른 검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네, 이렇게 병원 내에서 의료진 감염 사례가 나올 때마다 참 아차 싶은데 확진자가 나오지 않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흥업소에서도 확진자가 새로 나왔습니다. 서울 역삼동의 가라오케인데 20대 확진자가 나와서 지금 이제 방역당국이 역학조사 중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제 증상을 보이고 이제 어제까지도 근무를 했다는 게 가장 우려가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유흥업소 특성상 아무래도 거리 두기도 쉽지 않고 마스크도 좀 착용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감염의 위험도 좀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요? 보도에 따라서는 어제는 근무를 안 했었고 사실 어제 전부 영업을 중지했다는 확진이 돼서 중지를 했다는 보도가 있기는 한데 예. 실제로 이 여자 DJ랍니다. 가라오케에서. 가라오케에서 여자 DJ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DJ라고 그러면 분명히 말을 많이 했을 테니까 마스크를 안 썼을 것 같고 예. 이 손님들도 마스크를 안 쓴 상황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 DJ의 역할이라면 출근했었다 그러면은 손님들하고 접촉할 가능성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예. 또 일을 했다고 해도 하루이기 때문에 시간도 굉장히 짧아서 노출된 시간은 짧기 때문에 이 한 분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는 하지만 네. 같이 청소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 전날에. 그래서 같이 청소를 했던 이 직원들은 다 점수 검사를 했을 것이고 실제로 영업은 그 다음 날로 영업 첫날인데 이제 이런 일이 생겨갖고 전부 비상이 걸렸는데 예. 전체적으로 전수 검사를 해보면은 실제 그 이태원 발인 경우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었지만 직원들은 사실은 한 명도 감염이 안 되었다고 그래요.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근데 이 경우는 좀 다른 것이 분명히 DJ인 경우는 마스크를 안 쓰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예. 좀 가능성은 있어 보이긴 하지만 확산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흥업소 얘기를 하니까 네.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듣고 있는 사례를 보면 집합 금지 명령을 완화했습니다. 완화한 이 당일 밤에 이제 네. 근무자 확진을 받은 그런 셈이라서 이거 이래도 괜찮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집합 금지 해제를 두고 좀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집합금지 명령이 해제가 된 곳이고 해제 안 된 곳이 있어요. 예.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현재 해제 안 된 곳은 클럽, 주점 이런 데는 해제가 안 됐어요. 네네. 그리고 룸사롱, 지금 얘기했던 가라오케 이런 유흥업소는 해제가 됐어요. 네. 기준이 뭐냐 물어봤더니 서울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춤을 통한 비말 전파의 차이라는 거예요. 예. 즉 격렬하게 춤을 추느냐 안 추느냐 이 차이라는 거죠. 예. 룸사롱이나 아니면 이런 가라오케는 춤을 안 추고 바로 그 기준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 이거는 예.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물론 춤을 격렬하게 춰서 침방울이나 아니면 땀이 흘러서 비말을 통해서 또는 밀폐된 공간에서 공중에 비말이 떠다니면서 감염될 수 있죠. 예. 그것뿐만 아니라 가라오케는 뭐 합니까? 노래 부릅니다. 노래 부르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이미 우리가 코인 노래방에서 알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예. 침이 더 멀리 튀어요. 소리 지르고 노래를 부르게 되면. 네네. 그리고 함께 노래를 부르면 함께 춤도 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공개된 밀폐된 공간에서 그게 과연 뭐가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룸사롱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룸사롱이 춤을 안 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대화는 계속 하잖아요. 네. 술을 마시며 대화할 수는 충분히 있는 그렇죠. 장소인데 예, 예. 그것도 밀접하게 앉아서 대화를 해요. 대체적으로 보면 예. 그런 상황인데 과연 춤은 안 추기 때문에 비말 전파의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 자체가 저는 기준이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건 모호하다고 생각해요. 예. 충분히 접촉해서 비말이 튈 가능성이 있는 장소가 룸사롱이고 가라오케인데 거기는 제한을 풀어주고 이런 뭐 클럽이나 주점은 그냥 뭐 제한을 계속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유흥업소 전체에 대해서 저는 동일한 기준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노래방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위험성은 충분히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차별을 둬서 하지 말고 예. 서울시나 방역 당국은 이런 접촉이나 비말의 감염이 높은 위험성이 높은 장소는 모두 다 막는 것이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아무래도 확진자가 또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서울시의 좀 조치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깜깜이 환자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 깜깜이 환자의 비율이 어느덧 10% 이상이 됐는데 지금 부천에서 70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역시나 이제 그동안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공간들과 크게 상관이 없는 분으로 지금 밝혀져서 예. 좀 감염 경로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깜깜이 환자라고 하는 것이 감염 경로를 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부천은 74세 어르신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감염은 됐는데 어디서 감염된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워낙 우리가 또 깜깜이 환자란 말도 두더지 감염이란 말도 나왔어요. 네, 이게 두더지 게임처럼. 그렇죠. 워낙 막 여기저기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니까 이러다 보니까 방역 당국이 그 감염 경로를 쫓아가는 게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 경우를. 그래서 네. 뭐 70% 정도밖에 지금 확진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런 경우가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 방역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감염 경로를 차단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감염이 되는지를 모르는 상황이 됐고 아까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신 그 가라오케 일하신다는 직원분도 감염 경로가 아직 안 나왔어요.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 그분은 확진이 됐지만 이런 사례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과연 그러면 그분들이 어디서 누구와 접촉해서 만났는지 확인이 안 되면 그 원래 감염 원인이 또 다른 사람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또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부천에서도 이걸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심층 역학 조사를 통해서 찾아내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못 찾는 상황이고 문제는 이 상황에서 무증상 상태에서 누군가 감염이 됐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런 점이 좀 문제가 돼서 지금 정확한 감염률을 알 수 없는 환자가 10.2%나 된다고 하니까 이 비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기록을 남기고 그다음에 위험 증상이 있거나 무증상 상태에서도 본인이 어떤 접촉자라고 생각된다면 즉각 진단을 받는 이런 적극적인 방역 대책에 동참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학교에서 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천 제1고인데요. 네. 선생님 한 분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일단 여기도 학교 폐쇄했고요. 학생과 교직원들 총 1,130명이네요. 여기도 당연히 전수조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물론 당연히 안 나오면 좋을 테지만 추가 감염 우려 놓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서울에서 보면은 남쪽까지 또 이천이면 굉장히 먼 거리인데 여기서도 또 발생을 했네요. 예. 근데 이 과목의 특성이 지금 식품과 3학년 담임 선생님이라고 그러시는데 예. 아마 공업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식품과라는 것은 이 학생들하고의 실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과목이거든요. 예. 그래서 학생들과의 접촉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 교무실에서의 접촉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이분들을 전부 전수조사하다 보면은 지금까지는 학교 내에서의 확산은 2차 감염은 없었는데 선생님을 통해서 학생 또는 선생님들 간의 감염이 있을 수도 있는 좀 위험한 상황인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 조금 더 역학조사가 되고 진단검사가 이루어져야 알겠습니다. 예. 네. 네, 조금 더 저희가 지켜봐야 된다라는 정리를 해주셨고 그 교회 관련 확진자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개척교회 관련 확진자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구로구의 작은 교회긴 합니다만 이 일가족이 확진을 받았다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구성원 개개인의 또 동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결국은 교회 자체가 뭐 10명 정도에 예배 본 사람도 5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신도들보다는 오히려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가족들 간의 감염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이제 방역 당국의 통제하는 것이 확산 속도를 못 따라가다 보니까 이 가족들이 무증상 상태에서 어딘가에서의 또 2차, 3차 감염이 일어날 수가 있는 이런 우려가 생기고 결국은 무증상 감염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통제할 수가 없는 범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또 우려가 되는 점이죠. 그런데 왜 그런지 자꾸 교회는 항상 끼는 부분이 있어 갖고서 네. 이 소규모의 교회의 모임 같은 것들을 지금은 완전히 뭐 매번 한 주 두 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서울 수도권이 굉장히 위험하고 무증상 감염이 많기 때문에 예. 식구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일단 교회라는 모임 자체를 지금은 자제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예, 종류로 보면은 교회고 지역으로 보면은 수도권이 아닙니다. 저희 이제 대전의 사례를 저희가 또 얘기를 해볼 텐데 60대 목사 부부입니다. 이제 3명의 확진자가 지금 발생한 상황인데 교회와
다단계 판매 시설을 다녀오셨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또 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표현 참 많이 합니다만 그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또 번질까 봐 또 걱정되네요. 그러니까요. 그 문제는 뭐냐면 이게 N차 감염이라고 하는 게 확인되지 않은 연결고리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방역 당국이 모든 감염원을 차단하거나 아니면 발견할 수만 있다고 하면 사실은 차단이 가능하지만 예.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지역사회 감염으로까지 퍼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요즘은 예전에 처음 초창기만 해도 사람들이 멀리 가거나 아니면 이동하는 걸 꺼려 하셨어요. 근데 요즘 보면 많은 부분 또 그런 부분이 이제 자유화되면서 이제 긴장감이 풀어지면서 여행도 많이 하시고 이번에 지금 대전에서 3분이 확진이 됐는데 2분은 이제 부부고요. 목사 부부 이분들은 네. 뭐 대전 지역에 있는 병원, 약국, 식당, 카페 그런 데를 방문했지만 예. 다른 한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다단계 판매 시설을 방문한 걸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열차를 이용해 서울의 자녀 집을 다녀갔어요. 예. 그리고 논산의 친척집도 갔다 왔어요.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 겁니까? 다른 지역까지도 전파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지역만 있는 게 아니라 활동이나 이동 거리가 넓어지면 전국적 확산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예. 이분들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감염원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다단계나 교회나 다중 이용 시설이에요. 다단계 판매 업체들 방문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뭐 레크레이션도 하고 물건도 판매 이런 장소 같은 경우에는 몰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있잖아요. 위험성.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두기 안 하고 조그만 교회들, 개척교회들은 아주 조그만 공간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거리두기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네.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다 보면 결국 지역 확산이나 전국 확산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좀 긴장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대전에서 3명, 경남에서 1명, 이제 전국 확산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희 군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집단 생활을 하는 군에서 또 확진자가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 과천시의 국군 지휘통신사령부에서 근무하는 용업업체 직원이 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접촉자를 중심으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결국은 수도권에서 또 발생한 것인데 이것이 특징적인 것이 군대 내 집단 생활하는 이 군 안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큰 문제고 또 군인이 아니고 용역업체 직원들의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확진자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결국 확진자가 나왔어도 그 이전에 누구랑 접촉했었느냐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데 다행히도 한 20명 정도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전수조사하면서 이 군인들까지 확산이 안 됐었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가 이제 쭉 한번 그 사례별로 또 지역별로 어떠한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고 요목조목 좀 들여다봤는데요. 아까 저희 보여드렸던 깜깜이 전파와 관련된 그 비율 있잖아요. 그거 한 번만 띄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깜깜이 전파와 관련된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10.2%. 네. 이 정도면은 교수님 굉장히 그 높은 비율이라고 보는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감염 경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원래 애초에 방역 당국이 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을 다시 하겠다라고 했던 기준보다 지금 한 약 2배 정도 높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태원 클럽발 집단 발생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5월 초까지만 해도 5% 넘나들고 있었거든요. 예. 그 이전엔 그거보다도 낮았었고요. 근데 이것이 상대적으로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10%까지 갔어요. 예. 이 10%라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거든요. 즉 네. 지역사회 감염을 나타내는 지표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방역 당국의 통제가 안 되는 감염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예. 어디서 발생을 하는데 꼭 진단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증상이 나타나야 진단을 받으러 가지 무증상 감염자들은 방역에서 찾아낼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늘어나게 되면은 선제적으로 진단 검사를 지금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고요. 예. 경기도에서도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데 이 숫자를 많이 늘려서 이 10.2%라는 것을 상당히 많이 떨어뜨려야만 이 감염원 미상이 줄어들고 지역사회 감염을 어느 정도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지. 예. 지금으로 봐서는 이것이 점점 늘어나는 수준이라고 그러면은 결국은 폭발적으로 언젠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이런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 비율이라는 게 어느 정도 또 높아져야지 뭔가 또 뭐랄까요? 어떤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취해진다고 봐야 될까요? 수치상으로 보면 어떤 기준일까요? 이 당국에서도 5%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얘기를 했던 것이 예, 예. 이 5%보다 넘어가게 되면은 계속 지역사회 감염 또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감염시키는 이 재확산 지수가 너무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역사회 감염의 지표라는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우리가 찾아내는 환자들 중에서 얼마나 통제 범위 안에 있는 것인지 또는 지금 나타나는 환자들의 감염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인데 예. 지금 상황을 보면은 감염원을 아는 집단 발생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새로 엉뚱한 곳에서 나타날 때에는 감염원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감염원이 생기는 것을 보면은 우리 지금 서울 수도권 안에는 상당히 많은 무증상 감염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그래서 실제 하루 신규 확진자 수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더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 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보완점들도 마련하겠다 이렇게 좀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평가나 이런 것들이 다 입시에도 들어가고 예. 학생부 종합전형할 때 필요한 학생부에도 다 기록이 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수행평가 같은 경우도 반드시 하도록 돼 있는 건데 예. 저걸 안 했을 때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결국 정부 차원에서 그러면 제도를 바꾸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수행평가를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뭐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 이걸 그대로 놔두면 다른 학생과의 형평성, 예를 들면 코로나 이전의 학생들과 또 이후에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히고 나서 그 뒤에 오는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에 논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 성적 반영 비율을 낮추는 거라든지 수행평가를 반드시 안 해도 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저거는 현재 상황에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네. 이게 지금 우리 코로나19라고 하는 사태가 전혀 예상치 못한 가운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아마 저런 제도가 수행평가를 반드시 하도록 돼 있고 그게 점수에 반영되도록 돼 있는데 그걸 바꿔서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겠다 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연히 해야 되는 조치라고 보여지고요. 예. 학생들 입장에서도 저런 부분들이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방역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저게 계속 남아있는 상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는 적절한 조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보다 현실적인 상황에 맞춰서 좀 적절한 대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깜깜이 환자 얘기를 하다가 이제 잠시 교육부 연결을 했는데 이제 깜깜이 환자가 이렇게 증가를 하고 뭐 N차 전파가 계속되면서 이제 2차 대유행이 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 뭔가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우리의 이 방역에 지금 문제는 없는 건지 혹시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 건지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방역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방역 당국이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 또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깜깜이 환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장기화되면서 무증상 그다음에 경증 환자가 발생하게 되고 또 환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통제 가능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예전에 처음에 나올 때만 해도 저 숫자가 적을 때는 충분히 모든 감염원들을 찾아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대구에서 확산되고 나서 무증상 상태나 경증 상태에서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실은 그전에도 그게 있었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결국 무증상 상태나 경증에서도 감염이 된다고 하는 상태가 발생하게 되면 모든 걸 찾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도 동일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충분히 우리가 찾아내거나 아니면 빨리 발견해서 또는 본인이 직접 진단을 받겠다고 나섬으로써 방역이 가능해지는데 무증상 상태는 본인도 못 느끼는 거잖아요. 내가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돌아다니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증상이 나타났는데 이미 그 전에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전파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걸 찾아내는 게 힘들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은 최대한 무증상 상태나 경증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될 텐데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다. 중요한 건 내가 만약에 누군가가 어디 가서 확진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갔던 그 장소 거기에 내가 그 시간대에 갔거나 예. 비슷한 시간대에 갔다 가면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나서서 진단을 받으셔야 돼요. 그 모든 걸 찾아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으니까 즉 방역 당국이 최선을 다하더라도 100%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이런 상황이라면 개인의 방역에 적극적인 참여 특히 본인이 어느 장소나 특정 장소에 갔는데 그곳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면 증상이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진단을 받으려는 어떤 노력 이런 부분들이 결합돼야만 코로나19를 완전히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최진봉 교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뭐 동호 반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같은 질문을 백 교수께 좀 네.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국민 대다수도 지금 코로나19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것이 위험하고 어떤 것이 문제이고 문제였었는지를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잡힐 듯 사실 저희가 다 잡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잡히지 않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명심하고 어떤 부분을 좀 대책으로 세워놓고 지금의 이 상황을 좀 타개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구에서 대구 경북지방에서 그 31번 환자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완벽하게 다 찾아냈었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는 동선을 찾아갈 수가 없었죠. 너무 많이 나오니까. 지금 상황도 비슷하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환자 수가 그렇게 폭발적이지는 않지만 지역 사회에 많은 환자들이 분명히 있고 이 감염자들의 40 내지 50%는 증상이 없을 수 있다고 그러는 거. 예. 자기가 못 느끼는 경증까지 포함해서요. 예. 그럼 결국 적극적으로 진단 검사를 한다 해도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武汉같은 경우는 1,000만 명을 다 했어요, 전수조사를. 우리 지금 서울, 경기권, 수도권을 1,000만 명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한 가지 방법은 또 있기는 하죠. 면역 진단 방법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가를 한번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기는 해요. 많이 강조하셨죠. 네, 그러면은 결국은 얼마나 노출이 되었고 또 정책의 변환에 따라서 얼마나 추이가 바뀌느냐 예.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고 실제 현재 감염된 사람들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고 예. 대량으로 적은 값으로 아주 신속하게 또 원하는 사람들도 이 항원 진단 검사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항체를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알고 싶은 욕망은 더 클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진단 검사 같은 것들을 더 도입하고 실제 우리 유전자 진단도 의심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사람 좀 더 숫자를 늘려서 한다면은 이 감염의 무증상 감염의 고리를 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백순현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 교실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